사실 독서라는 건 굉장히 단순한 활동이죠.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 이거보다 단순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 작동법은 이 로직이 있잖아요. 전원 버튼을 누르고 물 높이를 맞추고 세제를 놓고 뭐 이걸 알지 못하면 꼬맹이한테 이제 야 네가 세탁기 돌려 이러면 이걸 모르면 못 하잖아요. 독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독서는 읽고 이해한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독서법을 가르친다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냥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건데 독서에는 두 가지 종류의 효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이거죠. 언어 능력입니다. 이 언어 능력이라는 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의 관점에서 보면 책의 종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논리적 형태를 갖춘 글로 된 책을 읽기만 하면 언어 능력이 올라와요. 심지어 무협지를 읽어도 올라옵니다. 사실 제 책은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독서의 전체 효용에서는 좀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인터뷰에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초코파이 아시죠? 초코파이를 뜯어서 초코파이를 꺼내면 그 밑에 부스러기가 남잖아요. 독서 전체 효용을 놓고 보면 그 부스러기가 이 언어 능력입니다. 독서 효과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책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영을 이제 배우시면 수영을 점점점 잘하게 되잖아요. 이건 언어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수영을 하고 나면 건강이 좋아지잖아요. 근육이 생기고. 이게 이제 독서로 치면 언어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탁구를 치면 탁구에 관련된 기술을 익히게 되죠. 이건 언어 능력이 아니에요. 탁구를 쳤는데 건강이 좋아져요. 근력이 생기고 순발력이 좋아집니다. 이게 언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능력은 책을 읽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등산을 하면 건강이 좋아지듯이. 그렇다면 실제 수영 실력, 탁구 실력, 암벽 등반 실력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이겁니다. 제 책에는 이 얘기를 아주 조금 안 할 수 없을 때 잠깐 하고 그냥 안 하고 이 언어 능력 얘기만 했는데 제가 왜 그랬냐면 교육 현장에서 저는 12년 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 경험 때문입니다. 그 경험 때문에 이 부스러기 이야기를 내가 하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한 이유는 이게 독서의 본질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아이들하고 책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다, 독서는. 그리고 독서의 효과는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아이들하고 독서를 하실 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되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능력이 낮잖아요. 그러면 자아를 강화하는 독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역은 좀 성립합니다. 어쩌다가 인생책을 만나서 나한테 좀 어렵지만 너무 호기심이 가거나 인생책을 만나서 그 책을 한 10번 정도 읽잖아요. 그러면 언어 능력이 올라와요. 근데 언어 능력이 낮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인생책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하면 펼치면 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인생책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관계에 있는데 언어 능력은 제가 이제 책에서도 얘기를 했고 뭐 강연에도 무슨 얘기를 해서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공부를 놓고 보면 수학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자아 강화를 잠깐 설명드리면 자아 강화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는 존재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아이가 플란다스 얘기를 되게 재밌게 읽잖아요. 되게 재밌게 읽으면 이게 그래서 막 울어요. 막 울고 지나고 나면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이가 살아온 물리적 인생 안에 파투라슈가 없고 네로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의 마음의 시간 안에 그 아이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마치 내가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내 절친이 이사를 갔는데 그 절친을 추억하듯이 파트라슈와 네로를 내 마음속에 담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책을 굉장히 재밌게 많이 읽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요거 말고 또 다른 자아 강화의 기제를 일으키는 책은 지식도서입니다. 지식을 안다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고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 공부를 펼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고등학생이 지식 체계를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걸 몇 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학교 공부를 펼치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지도 안에 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맞춰집니다. 저렇게 보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이 위치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얘기라는 걸 바로 알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왜 학교 공부할 때 그러자 막 달달달달 외웠다가 시험 100점 맞고 돌아서 나오면 다 까먹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지식이 위치가 안 잡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 지식 도서를 읽고 이해하게 되면 이게 위치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세상이 세상 경이롭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그냥 일상적으로 살고 되게 심심해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지식을 좀 이게 이런 식으로 좀 습득을 하게 되면 세상에 이렇게 신기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아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할 얘기가 한 100만 배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어 능력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년 동안 제가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 때문이에요. 제가 12년 동안 강사 생활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흐름은 사교육이 점점 강화되는 거였어요. 물론 12년 전에도 사교육의 프레스는 굉장히 셌습니다. 그때 이제 근데 이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12년 전에 제가 강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부모님들 사이에는 아무도 말한 적이 없는데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어요. 그 합의가 뭐였냐면 우리 인간적으로 초3 이하 꼬맹이들은 5시에는 집에 들어오자. 애가 집에 들어와서 세수 좀 하고 좀 이거 뭐 놀고 저녁 챙겨 먹고 이런 거는 하게 5시에는 들어오자. 이런 어떤 심리적 저항선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는 초3 이하를 대상으로 한 저녁 시간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 생활을 시작하고 불과 한 1, 2년 이 지나니까 갑자기 이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방에 팍 무너지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 꼬마 아이들이 무거운 가방을 안 메고 다니죠. 엄마가 다 중간에서 다 해주니까 우리 꼬마 아이들이 학원을 이렇게 전전하는 저녁 시간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흐름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흐름은 뭐였냐? 두 번째 흐름은 아이들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년 전 중학생보다 지금 중학생이 훨씬 못합니다. 12년 전 고등학생보다 지금 고등학생이 훨씬 못하고요. 초등학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아이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요즘 애들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아는 게 많지? 그건 맞아요. 아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중등 수학을 하고 높은 영어 레벨을 하니까 알고 있는 지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사실 유럽도 난리예요 지금. 유럽도 난리고 미국도 난리예요. 요즘 애들 왜 이래?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사실 너무 단순한 건데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로 모든 지표가 명확하게 그 시점 이후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 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전 세계적 현상에서 가장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냐? 우리나라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계 1위의 보급률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교실에 들어가면 한 반에 3명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들을. 청소년 중학교나 고등학교 들어가면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굉장히 저의 한 부분이죠. 그럼 이게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고 책의 내용을 얼마나 아이들이 잘 이해하는가 이걸 갖고 보는 거거든요. 독서에 있어서 이야기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가장 로우한 레벨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식 도서 좀 읽기 힘드시죠? 물론 이거 이야기책보다 더 로우한 것도 있어요. 에세이라고. 에세이는 우리가 생활 사고의 형태로 논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책이 좋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언어 수준으로 놓고 보면 진입 장벽이 거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언어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에세이가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건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근데 지금은 이제 에세이가 이렇게 많은 베스트셀러 상위 목록을 차지하는 이유는 저는 명백하게 우리의 언어 능력이 떨어져서 그 이상의 책을 읽었을 때 재미를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그 윗단계 이야기는 사실 이야기라는 형식 자체가 우리의 삶의 형식이에요. 그죠? 하다못해 점심을 이제 여기 같이 오신 분 계실 텐데 점심을 먹는데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둘이 갈등을 할 수 있잖아요. 갈등을 하다 합의를 보고 또 가면 또 갈등이 되잖아요. 짜장면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그러면 고민하다 먹으면서 이런 생각하죠. 짬뽕을 시킬 걸.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해소되거나 해소되지 않거나 이게 사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라는 건 우리의 인간의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야기책을 읽을 때는 굳이 기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이야기책 읽을 때 주인공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네 하고 옆에 적고 읽다가 이런 인물이 나왔네 또 옆에 적고 이게 물론 러시아의 이름 무슨 스키 이름 다 스키고 이러면 적어야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닌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적으면서 읽지 않죠. 그냥 쭉 읽으면 스토리 라인이 머릿속에 쫙 그려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야기라는 장르 자체가 우리의 양식에 제일 맞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저 같은 사람은 이야기책을 읽혀요. 애들한테. 지식책은 읽히지 않습니다. 왜? 지식책을 주면 못 읽어와요. 그러니까 6명이 수업을 하면 지식책을 주면 1명도 못 읽어옵니다.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못 읽어오면 다시 말해서 읽고 이해하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야기책은 읽고 이해하기를 그나마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장 로우한 레벨인 이야기책 독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가장 쉬운 이야기책 독서를 아이들이 점점점 못하게 되고 있는데 한 3, 4년 전부터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냐면 제가 한 4, 5년 전에 그 새로운 유형의 읽기 열등 상태 아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쭉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같은 세대에 언어 능력이 높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낮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중간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박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스펙트럼의 박스가 이게 통째로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텐데 이 하층에 있는 친구들 중에 난독증이 아닌데 난독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애들이 한 3, 4년, 4, 5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입니다. 어떤 두꺼비가 겨울에 길을 떠났는데 길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떠났는지를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 올빼미한테 잡혀가요. 잡혀갔는데 올빼미가 얘를 왜 잡아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올빼미랑 이 두꺼비랑 무슨 사이니? 친구요. 사실은 올빼미는 다가오는 자기 생일에 이 두꺼비를 잡아먹으려고 생일 케이크로 잡아간 거거든요. 근데 이 두꺼비는 굉장히 낙천적인 캐릭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다음 주면 죽는데 올빼미 집을 청소해줘요. 막 휘파람 불면서. 또 캐릭터 되게 깨끗한 깔끔한 캐릭터거든요. 청소해주고 차 끓여서 막 야 차 같이 마실래? 막 이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걸 보고 둘이 친구구나. 그리고 두꺼비가 탈출을 시도하는데 이 탈출을 시도하는 목적을 잘 이해를 못해요. 친구인데? 이게 뭐냐면 맥락이 안 깨지는 거예요. 글을 읽었는데 맥락이 안 깨져요. 이게 최근에 나타난 제가 봤던 가장 로우한 레벨의 난독증이 아니고 모든 것이 정상인
딴 걸 다 잘하는, 사교육도 잘 받고 다 잘하는데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극단적으로 떨어진 한 가지 이해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당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 아니냐, 그게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있냐라고 되물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한 10발짝 떨어져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되게 똑똑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사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언어 능력의 하향의 뚜렷한 하향의 추세는 교육 관련된 연구 자료나 통계 자료를 보면 거의 모든 통계 자료, 연구 자료에 명확하게 잡힙니다. 근데 다만 우리한테 노출이 잘 안 돼요. 바쁘잖아요. 그 언제 다 들여다보고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일삼아 들여다보고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지금부터 제가 어떤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이 방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이라는 고정된 대상과 아이라는 각기 다른, 그 숫자만큼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괄적 솔루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 책은 스스로 고르는 겁니다. 이걸 자꾸 선택 사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고르기도 하고 내가 골라주기도 하고. 그냥 기왕이면 내가 골라준 걸 읽었으면 좋겠고. 스스로 책을 고르는 것은, 숙련된 독서가를 보면 이게 왜 책을 갖다 주면 안 되는지는, 만약에 부모님 본인이 숙련된 독서가라면 절대 아이한테 책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숙련된 독서가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저희 이제 책을 좀 읽는 사람들은 여기도 계시겠지만 어떤 현상을 겪냐면 책 선물 되게 싫어요. 진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심이 안 가면 그 책은 영원히 그 선물로 받은 거라 버리지도 못해요. 내 서가는 한정돼 있는데 선물로 책을 주시면 그걸 어디 꽂아놓을 그 선물 책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이라는 건 자기가 이런 거예요. 책을 고를 때 이 독서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가장 큰 징후가 뭐냐면, 도서관이나 서점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그 기대감과 희열이 밀려옵니다. 마치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하기 전에 광고가 나오면 막 옆에 막 뭐 이렇게 막 주전부리 좀 갖다 놓고 할 때 막 기분 좋잖아요. 그런 어떤 희열이 몰려오거든요. 내가 읽을 책을 남이 고르게 한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원래가. 자, 그럼 스스로 책을 고르게 해야 되는데 이게 고르게 하면 즉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방법은 단순해요. 스스로 고르고 하루 1시간 가족 독서를 하는 거예요. 되게 쉽죠? 독서 얼마나 쉬워요. 읽는다, 이해한다, 끝. 독서 스타트하는 법, 책을 스스로 고르게 한다, 같이 읽는다. 나는 내가 고른 거 읽고 지는 지가 고른 거 읽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근데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첫 번째로 딱 시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문제는, 여기 계신 분 중에 최소한 40~50%의 아이들은 책 선택을 거부할 겁니다. 거부의 방식은 이게 거부인지 아닌지 되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엄마, 나는 엄마가 골라준 책이 그렇게 재밌더라. 이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엄마, 나 책 싫어해. 대충 갖다 주면 내가 대충 읽어는 줄게. 뭐 이런 뜻이에요. 독서에 대한 어떤 우리 아이가 독서가 잘 되고 있냐 못 되고 있느냐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애가 책을 점점 좋아하게 되고 있냐, 싫어하게 되고 있냐. 왜냐하면 독서 능력은 곧 책을 좋아하는 강도와 같은 거예요. 책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많이 읽겠죠. 많이 읽으면 언어 능력이 올라옵니다. 언어 능력이 올라오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져요. 그러면 더 많이 읽어요. 더 많이 읽으면 더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가 왜 보통 다독을 목표로 하는 경우 있어요. 야, 책을 많이 읽는 게 좋대. 똘똘아, 이리 와봐. 오늘부터 하루에 5시간씩 독서를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다독은 능력입니다. 능력. 책을 좋아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다독은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책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럼 많이 읽게 돼요. 실제 읽고 이해하기에 현상이 많이 발생하죠. 언어능력이 올라옵니다. 언어능력이 올라니까 더 많이 읽어요. 더 올라가요. 이러다가 어떤 임계를 넘어서면 다독과가 된 거예요. 근데 애가 언어능력이 낮아. 예를 들어서 집중력을 유지 시간이 25분 정도 돼. 그 5시간 책을 읽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5분간 책을 읽고 한 4시간 35분 동안 책과 앉아 있으나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어떤 상태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제 책 선택을 거부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책을 골라본 적이 없어서요. 왜냐하면 엄마가 자꾸 갖다 주잖아요. 전집부터 시작해서 막 갖다 주면 아이의 마음속 무의식이 어떤 게 생기냐면 고르는 책이 따로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갖게 돼요. 그냥 지가 보고 재밌겠다 싶으면 고르면 돼요. 그냥 되는데 뭔가 느낌적 느낌으로, 왜냐면 엄마 맨날 갖다 주고 막 추천 도서라고 뭐 또 나오고 이러니까 고르는 책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어렵게 도서관에 데려가면 엄마 책이 너무 많아. 대혼돈이 발생하는 겁니다. 책을 고르려면 기본적으로 책이 재밌는 거라는 선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선인지가. 그래야 재밌는 것도 어디 있어 이러고 고르죠. 그게 없으면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아이가 언어 능력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독서 단절을 향해서 가열차게 달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책을 고르게 했더니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합니다. 초등 5학년인데 초2 책을 골라와. 초등 6학년인데 초3 책을 골라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언어 능력이 너무 낮아서 왜냐하면 애들은 지가 못 읽을 책은 안 골라옵니다. 읽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리면 지가 읽고 이해하지 못할 책은 절대 안 골라와요. 이 얘긴즉슨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언어 능력이 너무 낮아. 그래서 아이가 일단 자기 연령대보다 너무 낮은 책을 골라온다. 이러면 이거 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언어 능력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두 번째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책에 대한 흥미도가 너무 떨어져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초등 5, 6학년 책을 읽을 수 있는 초등 5, 6학년인데 난 책이 싫어. 그러면 빨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 끝낼 수 있는 책을 골라오는 겁니다. 그 애들마다 심리적 저항성이 달라요. 이 정도 두께면 혼이 안 나겠지? 그 혼이 안 날 최저선을 찾습니다. 혼이 안 날 최저선을 찾는데 이게 아이의 지금 언어 능력과 상관없이 이것도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독서를 그만두게 돼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읽고도 이해를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 문제는 읽고 이해 못한다와 사실 세트인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책 안 읽어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아이가 책이 재미없고 언어 능력이 낮다면 독서 스타트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난관이 있어요. 다만 읽고 이해하면 될 뿐인데도 이렇게 많은 난관이 발생해요. 근데 이 난관의 핵심은 뭐예요? 딱 두 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언어 능력이 떨어지거나 책을 너무 싫어하거나. 다시 말해서 솔루션도 어디에 집중돼야 되냐면 싫어하는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자꾸 자기가 좋아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자꾸 읽어서 언어 능력을 어쨌든 읽고 이해하기를 발생하게 만들어서 언어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 근데 읽고 이해하기만 하면 정말 눈부신 속도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 3학년 남자애가 있어요. 초3 동화책은커녕 초2 책도 읽고 이해를 못해. 이런 애가 실제로 아주 낮은 레벨부터 시작하더라도 읽고 이해하기를 하기만 하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어서 6개월만 읽잖아요. 그러면 3학년 책은 아무거나 다 읽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읽고 이해하기만 하면 이 현상만 일어나면 상승 효과는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꾸 높은 걸 찾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높은 걸 갖고 오는 순간 읽고 이해하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점을 여기에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책을 읽게 만드는 데는 두 가지 이 자전거 같습니다. 자전거. 두 가지 바퀴가 있어요. 두 개의 바퀴가. 하나는 언어 능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 능력이 낮으면 선택의 폭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언어 능력이 높으면 넓어지겠죠. 두 번째는 흥미입니다. 이거 두 개 말고는 책을 읽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동력원도 없어요. 어머니께서 앉혀놓고 똘똘아 책을 읽으면 이렇게 좋대. 우리 앞으로 책을 읽자. 책을 읽으면 좋아. 로 책을 읽힐 수 없다고요.
책을 읽으면 네가 발전해. 이걸로 책을 읽힐 수가 없어요. 책을 읽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면 너무 재밌겠지. 애가 책을 보면 저거 재밌겠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움직여도 못 읽는 경우는 언어 능력이 낮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만 독서를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내릴 때 이게 아이가 독서를 싫어하게 되는 방향이면 그건 뭐가 됐든 다 나쁜 솔루션이에요. 제 책에서 뭐 필사 뭐 있잖아요. 그 막 시키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 앞에 써놨잖아요. 절대 시키지 말라고. 그냥 이런 게 있다고 그냥. 그러면 이 언어 능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읽고 이해 공감의 언어 능력이 있어요. 공감의 언어 능력. 이야기책을 읽었을 때 성장하는 공감의 언어 능력인데 이 공감의 언어 능력을 학교 공부로 얘기하면 국어에 해당되는 거죠. 또 다른 언어 능력이 뭐가 있냐면 지식 습득의 언어 능력이 있어요. 논술문, 서술문,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 과학, 영어, 문법 이런 거 이해하는 능력. 근데 확실한 것은 언어 능력에 있어서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사실 좀 같이 오르는 게 좋으니까. 이때 이제 초등 5학년 이상 쓸 수 있는 방법. 초등 4학년 때까지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등 5학년부터 이제 좀 그래도 이런 걸 한번 해볼까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때 공부 잘하던 애들이 쓰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원래 지식 도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개념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지식 도서 읽는 게 얼마 떨어지냐면 중학생한테 전교 한 20등 하는 중학생한테 교과서의 시험 범위를 주고 연필을 주고 야 거기 우리 때 컨닝 페이퍼 기억나시죠? 컨닝 페이퍼의 핵심이 뭡니까?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름이 컨닝 페이퍼지 컨닝할 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 치기 전에 이제 그거 보고 다 정리를 하는 건데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한눈에 쫙 들어오게 이게 정리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 시켜보세요. 할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만들라 그러면 막 개념을 설명해주고 작은 페이지라도 만들라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그물로 치면 구멍이 이따만한 구멍이 막 수백 개 뚫려 있는 그물을 만드는 거예요. 다 셉니다. 거의 소목차 나열 수준의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해줘요 이거를? 이걸 학원 선생님들이 다 해주거든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심지어는 어떤 현상도 있냐면 줄을 못 꺼요. 야 줄을 별표 일단 기본 이거죠. 교과서를 읽고 줄을 치고 별표하고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쫙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걸 못 한다고요. 그걸 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지식 도서를 읽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핵심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죠. 야 학원 막 보내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교과서를 인터넷 가면 다 살 수 있거든요. 교과서를. 그럼 집으로 배달이 되어 옵니다. 그럼 집 오면 예를 들어서 많이도 주지 마시고 한 3-4페이지 한 단락 소단락 하나 정도에서 읽고 모르는 단어 줄쳐. 그러고 찾아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머니 보셨을 때 너무 쉽다 싶은 단어들을 물어보세요. 그럼 모르는 게 반드시 나와요. 아이들이 자기가 모르는 단어 다 줄을 못 칩니다. 처음 해보면. 그러고 나서 뭘 하면 되냐면 이 단어를 찾아보게 하세요. 이게 사실 누가 썼던 방법이냐면 모 신문사의 편집 주간님이 쓰셨던 방법이에요. 그분 아드님이 이번에 카이스트를 수석으로 졸업하셨는데 재작년에 수석으로 졸업하셨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공부 어떻게 시켰어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해주신 얘기예요. 야 공부 뭘 시키긴 본인이 막 이 빨간 펜 하는 편집부 국장이니까 공부를 할 때 모르는 단어 다 찾게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한테 공부라는 건 뭐냐면 모르는 단어를 찾는 거야.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공부의 본질이에요. 모르는 단어를 이해하는 거. 우리가 어휘력 이렇게 얘기하면 어휘력을 어떤 단어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단어의 뜻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빅뱅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800페이지도 넘는 대중교양도서 한 권을 읽으면 어렴풋이 이해가 될까 말까요. 어휘라는 게 올라가면 이런 거거든요. 언어능이 높다는 건 어떤 거냐면 800페이지를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빅뱅이라는 단어를 내가 일상에서 어떤 설명을 할 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책 800페이지 막 한 개 날라가고 막 1200페이지 막 이렇게 날라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언어 능력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교과서 방법 단순하면 교과서를 읽고 모르는 단어를 찾고 그걸 숙제하고 교과서 한 번 더 읽고 이 방식으로 공부를 시켜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식도서를 읽는 방식이거든요. 지식도서를 읽을 때 지식도서를 이야기책처럼 읽으면 어떻게 돼요? 저도 지금 지식도서를 읽고 있지만 책처럼 읽으면 난 누구고 여긴 어딘가 이렇게 돼요. 이건 인과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야기책처럼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서술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독서라는 건 모래시계 모래가 쌓이듯이 앞에 부분이 확보되면서 쌓여 나가는 거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앞부분이 확보되고 쌓여 나가야 독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이 날아가면 독서가 아니에요. 그건 뭔가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 지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식도서를 읽어야 되는데 이것은 학교 공부의 방식이고 이게 사실 우리 때도 사실 책은 안 읽었잖아. 그런데 우리 때는 언어 능력이 요즘 애들보다 높은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교과서는 자기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애지간히 중간만 해도 컨닝 페이퍼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독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책을 자기가 즐겁게 읽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전부이기 때문에 최대한 독서의 한 주체인 독자인 아이 자신의 의사가 주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솔루션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가 없는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언어 능력이 고등학생인데 너무 낮아 이미. 이러면 필요해요. 왜냐하면 수능 국어 영역 기준으로 70점 이하면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혼자서.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실에 예를 중3 중에 수능을 쳤을 때 70점 이상 나오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중3인데 본수능 인터넷에서 뽑아서 쳐봤는데 70점 넘었어. 이러면 일단 인서울은 충분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성적이 막 되게 좋아요. 근데 수능을 쳤더니 50점이야. 이러면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어쨌든 이건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라는 거. 이거는 그 가까운 곳에 계신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언어 능력이 낮은 다독가도 필요합니다. 이 친구들은 책을 뭘로 쓰는 거냐면 패션 아이템으로 쓰는 거예요. 책의 물성 자체를 좋아하는 거죠. 읽고 이해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책의 물성 혹은 이 책을 내가 들고 다녔을 때 어른들의 반응. 어머, 너 정말 책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 너 3학년인데 벌써 그런 책 읽니? 이런 거. 이 경우는 독서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을 읽어서 언어 능력이 올라오는 건 누군 올라가고 누군 안 올라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읽으면 다 올라갑니다. 아령을 하루에 100개씩 한 달에 했는데 팔이 말랑말랑해. 만져봐. 왜 근육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속독을 하는 경우. 이 속독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속독은 책을 읽기 싫을 때 쓰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속독을 쓸 때가 있긴 있어요. 제가 속독을 쓸 때가 언제냐면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 읽을 때. 차에 어떤 표시등이 떴어. 어디지? 이럴 때 속독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떨 때 하냐면 책을 빌려올 때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는데 도서관에서 아이가 책을 빌릴 때 아이가 일주일에 읽을 수 있는 책 양만큼 빌려오시면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배수로 가능한 한 많은 배수로 빌려오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선택을 잘 못하잖아요. 아직 책 보는 또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딱 읽을 만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권인데 2권 딱 읽어오잖아요. 빌려오잖아요. 가서 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그런 책이 아니었어. 이러면 일주일이 지옥같이 되겠죠. 나의 잘못된 선택이 나를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근데 이때 어떤 게 필요하냐면 한 3배수? 2권을 읽을 수 있으면 한 6권, 8권 가능한 한 많이 빌려와서 집에 와서 뭘 하냐면 나머지 책을 훑어보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이거는 성인 독서가를 보면 저도 책을 도서관 되게 자주 가는데 가서 빌릴 때 제가 읽을 만큼 안 빌려와요. 항상 카드 꽉꽉 채워서 빌립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거 재밌겠는데 이것도 재밌겠는데
이것도 재밌겠네. 그래서 뽑다 보면 꽉 차요. 꽉 차서 제가 예를 들어서 15권을 빌려면 그중에 한 권밖에 못 읽어요. 그래서 읽을 수 있는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렇게 봅니다. 그때 이게 속독이죠. 책 표지 보고 뒤 보고 머릿말 몇 줄 읽어보고 목차 보고 이게 속독이에요. 그러다가 15권을 쭉 속독을 훑어보다가 어떤 책이 딱 야 이거 이 중 다 재밌겠지만 이게 대박인데 하면 그 책을 읽기 시작해. 그 앉아서 정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독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속독은 책을 읽는다기보다 그냥 훑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문제 대부분의 이제 속독이 사실은 독서 습관이 나쁘다 하면 그냥 속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딴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은. 그럼 속독이 나쁜 이유는 뭐냐면 애들이 다 책을 훑어보고 있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 거예요. 훑어보고 있는 건데 이건 실제로 독서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심한 읽기 열등 상태일 때 이게 읽기 열등 상태가 심해서 내 학년과 내 읽기 수준이 심하게 벌어져 버리잖아요. 이러면 정말 힘듭니다. 이걸 수정하는 게. 그럴 때는 이제 저처럼 이제 남자 선생님이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온갖 압박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것 바로 잡다가 애가 울면서 뛰쳐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읽을 때. 그래서 이게 어떤 임계를 탁 넘어가야 그때부터 이제 쫙 풀리면서 쭉 읽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독법 익히기는 사실 문제는 아닙니다. 독법은 익히기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책 속에 있는 상징. 이 상징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을 쓰는 거거든요. 그 상징을 얼마나 깊게 이해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그 텍스트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만 올라가면 상징을 못 읽잖아요. 그럼 텍스트가 완전히 오독돼 버려요. 그 기본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 같은 것도 완전히 오독돼 버리고요. 모비딕 같은 것도 완전히 오독돼 버려요. 그럼 사실 상징을 읽는다는 것은 언어 능력에 있어서는 최상층부에 해당되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혼자서는 좀 습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처럼 막 청소년기를 무한한 시간과 나 뭐 이렇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지내지 않는 이상은 이걸 스스로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뭐 온책 읽기를 한다거나 할 때 누릴 수 있는 효과죠. 독법을 이해하는 거. 요럴 때 요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평소에는 그냥 자유 독서를 하고 방학 중에는 우리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아주 독서 프로그램을 하실 때 이게 어떻게 느껴져야 되냐면 애한테는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이벤트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막 상품도 걸고 막 좀 재밌게 하시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굉장히 좀 힘든 어떤 게 돼버리면 독서를 싫어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좀 힘들어지거든요. 요런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기 중에는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방학 중에는 어떤 솔루션을 하고 대표적인 독서 솔루션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반복 독서는 인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냥 아이가 인생책을 만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도 자체를 하지 마세요. 이거는. 초록은 교과서로 하시면 됩니다. 컨닝 페이퍼 그게 초록이잖아요. 필사 또 애지간하면 시키지 마세요. 저는 필사 노트가 제 방에 가면 한쪽 그 책꽂이가 빡빡할 정도로 있거든요. 이거 제가 왜 하냐면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이 필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느껴집니다. 문장에 간격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A 문장 1문장과 2문장 사이에 이 간격이 있는 게 느껴지고 이 간격이 문체라는 걸 만드는구나. 이런 게 막 느껴져요.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사람이라고 안 쓰고 인간이라고 썼을까? 이게 느껴져요. 필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아주 저층부로 내려가서 샅샅이 하나하나 요소를 고민하면서 저절로 읽게 됩니다. 그게 필사 효과인데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이게 보여요. 하기 싫은데 시키면 우리 학교에서 하는 거 그거 뭐죠? 깜지처럼 돼요.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강제로 안 되는 거니까 강제로 시키지 마세요. 할 수 있는 학교 공부를 초록으로 하고 독서 퀴즈는 다 가능합니다.
독서 퀴즈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만약 아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초등 3학년 이하면 애가 읽는 책은 사실 내가 안 읽어봐도 책 들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오늘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애가 책을 읽고 있으면 그거 다 읽었으면 갖고 와봐. 엄마 퀴즈 한번 내볼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애가 대답을 막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내일을 물어보지 말아보세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하냐면 엄마 오늘은 왜 안 물어봐? 100이면 100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지가 아는 걸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걔 중에 이런 애가 있어요. 야 갖고 와봐, 내 퀴즈 내볼게. 아 엄마 짜증나 진짜. 너 지금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엄마 나 책 대충 봤단 말이야. 이 뜻이에요. 이게 100이면 100입니다. 아무리 내성적인 아이여도 엄마가 물어보는데 그거를 그 문제를 낼 때 좀 쉬운 문제 위주로 이렇게 내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 초3 이하는 매일 해달라고 아마 깔아붙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고학년의 경우는 초록을 하는 거고 저학년이나 이건 다 전혀 가능한데 독서 퀴즈를 하는 것만으로도 방학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방학 때 책 4권을 골라요. 우리 애가 좀 독서 텐션이 떨어져 있어. 그럼 책 4권을 골라서 어머니께서 먼저 읽어보고 문제를 한 10문제씩 내. 핵심 내용 위주로. 그리고 애한테 거는 거예요. 야 우리 방학 특집 독서 릴레이 한번 해보자. 4권을 해서 네가 몇 점 이상을 획득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상품을 주겠어. 이건 독서 이벤트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방법 많잖아요. 뭐 장기판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몇 개 맞췄으면 몇 칸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애가 그걸 돌파하면 선물 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읽기 열등 상태에 있거나 독서의 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 한 번으로 텐션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 최대 텐션이면 평소에 30 정도 읽던 애라면 80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이걸 안 하는 자유독서로 돌아가면 다시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 근데 30으로는 안 떨어집니다. 50, 뭐 60 이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 정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독서 퀴즈를 들어가시면 이제 이게 패턴화되고 서서히 이게 이제 독서가 좀 망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또 기다리셔야 돼요. 한 학기 동안 또 참고 그냥 지 읽고 싶은 거 읽게 하고 참고 기다려도 방학 때 또 이런 식으로 요런 정도만 하셔도 아이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기본 로직이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근데 꼭 책 5권 선정하실 때 한국사 책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최대한 아이 연령대에 많은 아이들이 재밌게 읽는 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부모님들 하시라고 애들 시키시라는 게 아니라 필사가 세상 좋습니다. 이거 해보시면 만약에 부부 싸움을 했다. 막 엄청 심란하잖아요. 그죠? 그때 필사를 한번 해보세요. 세상 이런 힐링이 없어요. 저는 책을 읽고 나면 모든 책을 그렇게 하진 않지만 한 달에 한 권 정도, 그러니까 매 순간 필사나 초록을 하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다른 책을 계속 일독을 하고 있더라도 어떤 특정한 시간을 내서 그 특정한 시간 언제냐면 보통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한 페이지 정도 쓰고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무슨 제가 언어 능력을 올려야지 이러고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가 해 보시면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나 어떤 마음이 힘든 상황이나 혹은 평소에 이렇게 평정심이 잘 유지되지 않는 상황은 보통은 내가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필사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주 정제되게 풀어놓은 어떤 한 가지 생각을 내가 아주 깊게 들어가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확 이탈하게 돼요. 그런 어떤 심리적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필사에서 좋은 거는 필사를 어디를 그럼 해야 되냐? 보통은 이야기 소설책의 경우는 도입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들이 도입부에다 다 핵심을 다 숨겨놓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책은 도입부를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이 작가가 무슨 사건을 뭘 얘기할지 알 수 있어요. 도입부만 가만히 들여다봐도. 반대로 말하면 도입부를 잘못 파악하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엉뚱한 맥락으로 내가 읽고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맥락으로 이해돼 버립니다. 특히 이제 성인 레벨의 어떤 이야기 소설책 이런 걸 읽을 때는.
지식 도서는 그런 역할을 머릿말이에요. 머릿말은 일종의 지도입니다. 지식 도서에서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고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1장에는 무슨 얘기를 할 거고 2장에는 무슨 얘기를 할 거고 이런 정도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 도서를 필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부모님들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쁘시겠지만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독서 되시기 바랍니다.